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1월 5일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가 1.23%, 그 다음 나스닥이 0.69%, 러셀이 한 1.59%, 그 다음 S&P 500이 0.64%로서 S&P 500도 좀 6,900을 뛰어넘었고 다우가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러셀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침장부터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요일 날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마두로 정권에서 2인자가 계속해서 일단 어느 정도 미국에다가 협력하겠다. 자, 그런 이유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좀 반등되면서 안정적으로 찾아 나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 관계된 것들은 크게 일단 염려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파이낸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래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다우에 속해 있으니까 다우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올랐죠. 에너지도 좀 많이 오른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도 좀 많이 올랐다. 다우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라일리 이런 것들은 노보노디스크가 아무래도 일단 먹능약 출시했으니까 좀 하락했는데 얘들도 만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 되면 또 주가는 반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요거 부분만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했다. 자, 빅테크를 본다면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은 하락세가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는 조금은 상승세가 강했다. 그 다음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한 8일 동안 연속 하락했던 다른 반발 매수세가 나왔다. 아마존도 조금은 상승세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었고, 자, 팔란티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베네수엘라 공습할 때 써있던 무기 이런 것들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되면서 상승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일부 일단은 엔비디아도 상승을 많이 했다가 조금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금은 하락이 됐다.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베이징 머티리얼스가 한 2%, 2.03% 올랐고, 그 다음 파이낸셜 분야가 한 2% 올랐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컨슈머 시클까 이미 소비자가 한 1.79%, 그 다음에 일단 인더스트리 산업재가 한 1.72%,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다우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고, 자, 안 올랐던 것은 디펜스 이런 것들 방어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우 중심으로 장이 조금은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64% 상승 6,900개를 기록하고 있다,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때 반등되면서 V자 반등될 때는 이렇게 일단 속도라든지 아니면 기울기가 높죠. 자, 그러다가 지금은 기울기가 약간 꺾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 압력이 좀 받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릴 수 있다. 그 밑에는 AI 깔려 있고, 자, 그 다음 또 더불어서 그 밑에는 또 기업들의 이익과 실적들이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익이 없다면은 아무래도 힘든 모양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다우가 많이 가고 있죠. 제가 일단 다우가 일단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1월 달 들어서는 아무래도 초반기에는 일단 다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좀 따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오늘 장에도 다우가 상당히 많이 갔고, 그 다음 나스닥이 한 0.75, 그 다음에 일단 러셀이 1.58이니까 뭐 러셀은 이자 때문에 많이 간 거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적으로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가 현재 뭐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도주가 다우다. 에너지라든지 금융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되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기술주보다는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개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다우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러셀 2000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때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있죠. 11월 29일입니다. 2024년도에 그때가 일단 최고점이 되고 있었죠. 이미 여기는 돌파되면서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러셀 같은 경우 위에 있죠. 아직까지 이제 고점을 약간 돌파하면서 올라와 있죠. 자, 그만큼의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겠죠. 러셀보다는 다우 쪽에 힘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똑같은 날짜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제 일단 돌파를 하는 모양이 있고, 옛날에 돌파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가는 쪽에 우리가 포트를 좀 많이 담으셔서 가야 된다. 이쪽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많이 간 다음에 이것이 이제 따라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들은 가지되 주도를 하는 것들은 이들을 먼저 해야 된다. 얘가 먼저 가고 좀 따라오고 나면 얘는 훨씬 더 많이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일단 아직까지 고점은 돌파를 못했죠. 아까 다우는 일단 돌파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좀 다우 쪽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파를 하면서 가고 있고, 얘는 아직까지는 돌파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돌파되는 쪽에 좀 많은 힘을 싣고, 요건 나중에 일단 좀 따라올 겁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가운데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특별히 10년물 금리 있죠. 요거 자체가 한 1%나 하락했다는 것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위에 거 있죠. 파란 거, 요 하얀 거 있죠. 다우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자체는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9시 반입니다. 아침 9시 반부터 큰 폭으로 일단 다우지수는 띄었고, 그와 더불어서 10년물 금리는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또 내려가니까 약간 올라오고, 여기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정확하게 일단 정반대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의 장이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베네수엘라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런 공포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을 지켜줬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안도가 되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일 가격은 좀 올라갔습니다. 한 1.87% 상승 58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XOM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오일 값이 내려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5불대만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해서 나니까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래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애들이 돈을 갖다 많이 투입해야만이 이렇게 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일값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당분간은 일단 뭐 큰 폭에 내려간다기보다는 요 라인대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건 골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달러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는 좀 내려갔고 골드는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베네수엘라의 침공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일단 전쟁이라든지 약간의 극도로 불안할 때 골드로 좀 모이는 상태에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일단 오늘장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장중에 있으면 엄청나게 뛰겠죠. 근데 약간의 뛰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봐서 일단 골드 값은 계속해서 상승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센트럴뱅크에서 해외에 있는 계속해서 중앙은행에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인지 이란도 마찬가지로 폭격기 터뜨렸죠. 그렇게 신속 타격 작전을 벌치면서 가고 있는데, 그의 군사 정책이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겠죠. 결론은 방산주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서 작용되는 그런 법의 집행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모든 국제사회가 결국은 일단 무력 침략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힘이 있으면 다다, 자,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은 방산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2010년도에는 방산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뉴 법원에 도착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뭐 헬기에서 내리고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자, 베네수엘라, 그다음 콜롬비아 뭐 이런 데도 계속해서 침공하겠다, 자, 그런 뜻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방산주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봤을 땐 무력으로 일단 공격을 감행한 후에 외교적 해결에 나서는 공격적인 군사 정책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정책 자체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뭘 뜻하느냐면 결론은 일단 팔란티어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드론주도 마찬가지고 오늘장에서 다 뜨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특별히 파이프 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트럼프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단 군사력 사용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다. 뭐 콜롬비아 이런 데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방산을 갖다 뜰 수밖에 없다. 국력이 없으면은 다 무너지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방산주들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서도 군사비 지출 추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도 군사행동 위협 자체가 증가되면 군사비 예산이 증액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백악관 현재에서 뭐 황금동이라든지 조선업 이런 것들 확대 같은 다른 정책들은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 어떤 지출이든 결국은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증액된다면 또 국채를 또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데, anyway,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일단 군사비는 증액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땐 CACI 인터내셔널, 그다음 에이코브랜즈, KBR, 파슨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일단 ETF를 보게 되면 US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있죠. 요 ETF, ITA 요걸 일단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갈 만한 그런 ETF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군사 행동의 위협이 증가되면은 국방 예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방산주는 긍정적인 추세를 가져온다. 급주면은 결론은 일단 추세는 상승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ITA ETF 한번 보시고, 요번에도 드론들도 많이 뛰었죠. 드론들도 군사에 바로 행동이 들어갔죠. 그래서 에어로바이오먼트라든지 레드캣 홀딩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ITA 그다음 에어로바이오먼트랑 레드캣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방산주를 계속해서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숨겨진 분야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XLB입니다. 이거는 일단 소재 관련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LE 있죠. 에너지 관련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ITA,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의 ETF 자체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월가가 CES 2020년도 즉 올해 최대 기술 박람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요번에 가장 일단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젠슨왕 씨 역시도 새로운 게임 제품, 그 다음에 기타 AI 제품들, 자, AMD 리사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AI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칩에 대한 정보들, 자, 캐터필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CES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현실 세계에 구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물리적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봐서 로봇공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란지 수술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폰 로봇이란지 회사의 같은 기업의 로봇 센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최신 기술들이 전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의 응용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푸시의 댄 아이버스 같은 경우는 젠슨 황이 로봇공학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 서브 로보틱스와 같은 기술주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하시고, 그 다음 UiPath 이런 것들이 있죠. 로봇 프로세스의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 제공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조 연설이 인공지능 분야의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공학 분야의 응용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인 쿠다의 발전상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기술로 프로그래머가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CPU를 사용해서 범용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로봇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디볼트의 자산 운영에 지금 이제 짐먼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CEO 연설에 대한 주시장의 반응이 엔비디아인 투자 심리를 갖다가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X에 올린 글에서 CEO가 엔비디아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해서 언급하고 2020년도 말까지 첨단 AI 시스템 부분에서 5천억 달러의 매출 목표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 관련 제품이라든지 로봇공학 사업 계획과 같은 CEO의 다른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 투자자들은 회사의 호재에 대해서 선뜻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뒤에 엔비디아의 주가 반응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 매출의 성장률이 65%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짐먼스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 차트인데, 요거 자체가 일단 8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2019년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것은, 자, 8개월 연속 상승했을 때 보통 보면 2개월이라든지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4.78%, 6.72%로서 100% 상승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2개월 후라든지 3개월 후, 그렇다면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렇게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2020년도 아웃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JP모건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1월 1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ROE 있죠. 이제 컨센서스, 즉 말해서 리턴 온 에쿼티, 내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많이 나왔냐. 자, S&P 500을 넣고 봤을 때 아무래도 IT가 한 35% 나온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컨슈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죠. 이거는 이미 소비재가 적어도 25%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뭐 그다음에 컨슈머 스테플러스 이렇게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도 한 20에서 25%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소비재 중심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이퍼스케일러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 일단 ROE가 가장 많이 나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뭐 100%, 99%까지 날 거다. 그 다음에 ASM이란 60%, 그 다음 알파벳, 그 다음에 메타,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TSMC 이런 것들이 한 40%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프리캐시 프로 마진입니다.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비테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테크주는 뭐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얘는 10%도 안 넘어가고 있죠. 자,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프리캐시 프로는 캐펙스를 뺀 돈이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테크주가 더욱더 돈을 많이 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해서 테크주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오클라우드 업종들은 일단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는데, 요걸 코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 자체가 조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동성 자체가 1억 7,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서 코올리브 이런 것들은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네비우스라든지 특별히 아이렌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가고 있죠. 튼튼한 재무구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네오클라우드는 좀 빈익빈 부익부로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들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 오픈AI 5.2 있죠. 5.2% 요거 자체가 지금 현재 90% 이상의 성능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비용 자체를 본다면 11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상당히 일단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작년만 하더라도 한 88% 정도 성능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냐면 4,500달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일단 400배 가까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능은 성능대로 도와지고 비용은 계속해서 절감이 되고 있다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2030년도 이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ISM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 자, 그거 보시면 47.9%가 나왔죠. 예측치는 48.3이었는데, 요거보다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50 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뉴오들 있죠. 새로 신규 주문은 11월 달하고 12월 달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생산이 조금은 나빴고, 자, 그다음 인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은 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딜리버리는 또 약간이 상승되었고, 그래서 생산하고 재고 요쪽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향상이 돼야만이 아무래도 제조업 지수가 50이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백로그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제조업 경기 침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ISM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자체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달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실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ISM은 임원들의 사업의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현재 상황에서 고객 주문과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경영진은 사업 방향을 재정비하고 고품질의 제품 생산으로서의 회사를 갖다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자, 미국과 유럽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의 9%에 해당한 인원을 감원했다. 고용도 지금 이제 좋지는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부분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는 신규 주문이 증가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규 주문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고 3, 4, 5개월 정도가 지속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량이 쌓여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분이 병들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 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 부분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공화당의 재정부양책에 포함된 세금의 인센티브가 제조업의 자본 지출을 촉진시켜서 몇 달 안에 생산 지수는 50%를 넘어설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때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신규 주문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왔는데 12월 23일 기준으로서 한 3% 됐던 것이 이제 1월 5일 기준으로 해서는 2.7% 정도 되고 있죠. 약간 지금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약간 떨어져도 뭐 2.7%면 양호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대폭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값 상승과 달러 약세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악화되는 그런 미국의 고용시장의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둔화라든지 고용의 약화 그리고 억제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미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 같은 올해에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보다 더 많이 인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약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고, 10월에 구인 건수가 안정세로 보였지만은 퇴직 건수는 감소해서 노동시장의 긴장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근 상승률 또한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일자리 증가 역시도 긍정적이었지만 증가세는 아무래도 교육과 보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미한 성장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한 실업률도 4.4에서 4.6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고용보수가 중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는 실업률의 상승이란지 임금 둔화 그리고 퇴직률의 감소 이런 것들 아무래도 기업의 심리 위축이 모든 구도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노동의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 노 하이얼 노 파이얼 되고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은 붕괴되지 않았지만은 정체 상태에 있다. 가속화될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연준 같은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실업률이 4.5%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둔화는 시장이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완화 정책을 정당화한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금리를 내려도 큰 폭의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차기 의장도 지금 이제 케빈 해슬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도비시하게 계속해서 일단 금리를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시험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금 자속화되면서 찾아올 때,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일단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금리를 갖다 조정할지가 그것이 지금의 관건이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2월에 실업률 자체가 4.5%가 되어서 연준의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월에 고용지표가 교육이란지 보건 분야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서 7만 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는 시장 예상치인 5만 4천 명을 갖다가 웃도는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실업률은 4.6에서 4.5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이 4.7%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시장의 약세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은 BOA에서는 파월 의장 체제하에서는 추가 금리는 없을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는 동결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골드만삭스 역시도 12월에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월에 고용이 시장 예상치인 5만 4천 명을 윗도는 7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업률도 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민간 부분의 고용 자체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건설 부분은 둔화된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일시 해고 조치로 인해서 정부 부분의 고용은 5천 명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일단 좀 동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일단 금리가 동결된다면 시장은 그렇게 바로 일단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또 주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인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바이 쪽으로 일단 좀 시장에 선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조적인 지금 옵티미즘, 낙관적인 전망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풀백 동안에 어느 정도 일단 조정 후에 주가는 지금 좀 디스카운트 돼 있으니까 상승 가능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조금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 뭐 공매도 나온 것도 거의 다 물량이 다 털렸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또 베네수엘라의 대응 조치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6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의 압류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이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8만 대는 일단 바닥을 다지고 상승 중에 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는 12개월간의 하락세를 보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저조한 실적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진입점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경기 순환적인 성장에서 구조적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기업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또한 코인베이스의 탄탄한 사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코인의 규모라든지 브랜드 인지도, 평균 이상의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견인되고 있다.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확보 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들을 통해서 코인 전반적으로 특히 새로운 구조적인 성장 제품의 분야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의 핵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 신제품의 출시, 그리고 성장하는 암호화폐 인프라 사업에서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구독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암호화폐 인프라 사업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 부분의 매출이 5% 미만에서 2020년도에서 2015년도 한 40%가 증가됐다.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사용 사례로서 확장됨에 따라서 2015년도, 2027년도까지의 연평균 13% 정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덜 민감한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 변동성의 감소를 뒷받침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명이 일단 강력 매수를 주고 있고 15명이 일단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370불 정도가 일단 평균 가격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텔에 관한 이야기인데 놀라운 한 해를 보냈는데 아무래도 일단 더 큰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인텔의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업체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겠다. 44달러에서 50달러로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표 주가를. 그래서 27%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인텔의 폴티네이 노드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해서 인텔의 주식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인텔의 주주인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 자체가 2018년이나 2019년도까지 폴티네이 노드 기반의 칩 생산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요것 때문에 이런 소식이 2020년도 내내 주가에 완전히 반영돼서 장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들. 자, 또한 인텔의 CEO 자체가 트럼프라든지 하워드,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 리사 수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거기다 인텔의 파운드리 자산, 즉 반도체 제조 사업에 대해서 올해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들. 자, 인텔의 패키징 자산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인텔의 패키징 자산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을 다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들. 인텔의 고급 패키징 기술인 EMIB 이런 것들이 TSMC의 코어스 라지와 지금 이제 유사한 실리콘 브릿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AI 칩의 필수적인 초대형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초대형 패키지는 더 많은 칩랩을 생산하고 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2020년도 초에는 다시금 은행 주식이 강세장이 일단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했을 때 PNC와 더불어서 핍덜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두 종목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바로 아래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해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섹터별의 순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파이낸셜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39 정도 보고 있고 IT가 한 35 정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산업재를 한 33 해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 일단 주도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일단은 경기 소비재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S&P 500의 2010년도 전망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 기준으로서 14.42%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는 팩셋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표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9%가 전망될 것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은행주도 충분히 상승의 가능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NC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고조를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 초에 완료 예정된 퍼스트뱅크의 40억 달러 인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번 인수로 콜로라도 지점수는 3배로 늘어나고 있고 애리조나주에도 진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PNC는 최근에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고성장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공략하면서 30대 주요 시장 중에서 18개 시장에서 규모를 확대하겠다. 자, 그런 전략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PNC와 마찬가지로 피프트 뱅크 역시도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의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화된 은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산관리, 보험, 신탁이라든지 상속, 투자은행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금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109억 달러 규모의 코메리카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산 규모를 2,8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9위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빠르게 성장되는 17개 대도시 지역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9년도까지 텍사스에 150개의 신규 지점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플로리다에는 200번째 지점을 개석하면서 확장 시장에서 연평균 12%의 예금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은행은 한번 체킹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